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3시간을 넘겨 진행됐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핵심 의제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입장차를 분명히 보이며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과연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관심입니다. 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네. 말씀 좀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견례 성격이 강하겠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5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 서로 이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서로 뭐 방한해라 아니면 예. 방중해라 이렇게 됐었는데 다자 외교 무대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대1로 하면 뭔가 주고받을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다자회담 이제 무대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난데 그렇더라도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그 대미 경사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고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중국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마 의제 합의가 안 돼서 이게 좀 미뤄지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사실 양국이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중국은 20차 당대회 때문에 이 국내 문제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 정확한 평가라 그럴까? 이런 것도 예.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고 거대한 얘기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양국 간의 FTA 뭐 2단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북핵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런 거는 좀 그림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특히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걸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제 그 국민 감정이 굉장히 예. 상했잖아요. 그 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약간은 소프트하게 가지만 언중유골일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큰 의제를 다루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중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이 만난다는 것 처음이기 때문에 정상들끼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뭐 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해외를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만 역시 대면 회담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우리 강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특히 이 다자 협의체, 다자 협상이는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게 양측의 부담은 좀 덜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대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또 안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한 모습은 있었고요. 특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입장에서도 뭐 대면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의제는 오늘 저녁에 6시에 한다라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할애됐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큰 틀에서는 이 상견례가 뭐 서로 간에 처음 만났으니까 대면의 인사 정도가 아마 그 가장 또 상징적인 어떤 이 화면으로 잡히는 것 그리고 카메라 앞에 쓰는 것 그 정도가 아마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의제로 들어가기에는 아마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한 두 가지 의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또 중국이 얘기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하나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이번에 프놈펜 그렇죠. 선언이라 해서 한미일이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이 늘 얘기하는 어떤 원칙 차원에서 한국이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아주 원칙 차원에서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7차 핵실험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이 그나마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고 이번에 인도태평양 나온 것도 보면은 다소 이게 중국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각도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늘 뭐 대화를 계기로 한중 관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그 우리의 그 최대 핵심 문제는 북한 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 상황에서 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이번에 한국식 인도태평양 전략 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게 MB 정부 때도 남방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쓰는 용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일방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프놈펜 선언이라는 게 잘 보면 한미일 셋이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의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번에 한중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견례도 있지만 기준점을 좀 새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잘 왔으니까 미래 30년을 가려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뭔가 할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자. 미중 간에만 레드라인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도 중국하고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거는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조금 전 주요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속속 입장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공식 환영식을 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첫 세션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회의장에는 각국 정상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고요. 지금 두 정상 앞서서 지난 7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 세계 보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뒤에는 공식 환영식도 열리게 되는데요. 환영식 현장도 저희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정상회의 세션이 이어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세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인 식량, 에너지, 안보 분야, 그리고 두 번째 보건 분야에서 의제 발언을 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주최하는 환영 오찬과 만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양자 회담을 또 있을 가능성도 나오기는 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건 이번 세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지 여부였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만나게 됐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20 회의 주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함께하는 회복 그리고 보다 강한 회복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서 두 차례 연설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위도도 대통령과 기념사진 촬영을 잠시 후에 할 예정으로 보이고 오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 조우도 이루어집니다. 예. 네, 대통령실에서는 저희가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중 정상회담도 확정이 됐다. 이런 네.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6시고요. 오늘 정상회의 15일, 16일 이틀 동안 G20이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날 일정만 참석하고요. 심야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귀국길에 오르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상황들 혹은 그 전에 환영식을 하는 모습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 6시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는 미중 간의 첫 대면 회담이 있었습니다. 우선 굉장히 관심이 컸고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3시간이 훌쩍 넘겼던 대담이었습니다. 우선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예.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간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전화는 3번 했고 화상 그 대면을 2번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했기 때문에 첫 대면이었다라고 이번이 첫 대면이었죠. 예.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돼서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8월 달에 타이완을 지난 7월 말이죠.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아주 위협이 강조가 됐고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그렇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레드라인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더 이상의 그 긴장이 악화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모두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이제 둘 다 그런 표현들을 썼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덜 대립적인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물론 이제 핵심 이슈에 특히 안타깝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양국이 앞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 만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 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기로 했다면은 예. 네. 국무장관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 수준에서의 대화가 계속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표정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국 간에 좀 짙어진 긴장을 늦출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감대에서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합의할 수 없는 합의가 불가능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경쟁한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이게 충돌로 가는 거는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에 타 죽는다, 만리장성에서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센 언사들을 한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우리는 미국에 도전할 의사도 없고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왜냐하면 이 밑에 많은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한국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말을 이번에 부드럽게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 안 되죠. 대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권 해결 안 되고 과학기술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는 계속 경쟁을 할 건데 이게 급격한 충돌로 번지는 상황을 막겠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G0 시대다. 누구도 이게 세계를 제대로 끌고 가지를 못한다. G0 시대에 빠지면 모든 국가들이 정책 정상화, 이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불확실성을 세계 지도국으로서 좀 해소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나왔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하고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시진핑도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담을 만큼 넓다 그랬다가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끌고 가도 문제 없을 만큼 크다.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 방식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중국 우리도 한 분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속으로는 오간 거죠.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메시지. 지금 박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상끼리 얘기하고 끝나면 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관료들 간의 이런 실제 그 어떤 대화를 한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네, 방문하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국무장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양재수가 정치국원이 됐기 때문에 외교 담당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예.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이 왕이도 전랑 외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상당한 충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격한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막아보자라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만남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의제가 오갔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조금 더 예. 붙이면요. 미중 간에 어쨌든 이번에 본 모습들은 좀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시진핑 주석도 사면임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선방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결과를 가진 거기 예, 때문에 이 국내 정치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양보를 하면 국내 정치에서 특히 미국의 입장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뭐 학계나 정치권이나 국민이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심지어 지난 대선 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 베이징 뭐 조다 그런 식으로 뭐 트럼프 측에서 비판할 정도로 전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연출해도 괜찮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실질적인 군사력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리니까 아니 이럴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좀 강화해서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이게 전통적인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 전략인데 그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도시 커졌고요.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은 우리 뭐 강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현상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미국과 경쟁해서 자신들이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이 다 전체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혀 중국 측에서 나온 얘기는 없고 그리고 그 회담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통해 얘기를 했고 또 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만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 뭐 7차 핵실험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중국이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고 긴장을 이렇게 오조시키는 행위를 좀 중지시킬 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시진핑 주석의 얘기까지를 담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적인 방위 행위에 대해서 거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게 구체적인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그거는 제이크 살리반 국가안보보좌관도 계속 얘기를 했고 예. 계속해서 북한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하고 7차 핵실험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 군사적인 것, 안보적인 것에서 이제 영어로 pres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는 현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 네.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략 자산이 배치가 되는 것을 훨씬 빈번하게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일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연합훈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거의 상시 주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동적 전략 전개라 해갖고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네. 보다 많이 가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전술핵을 괌에서 지금 뺐는데 다시 곳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했다라고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중국도 이것은 부담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뭐 북한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어느 정도 핵실험 같은 것에 노력하라는 압박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이런 미국의 압박 같은 것들이 충분히 압박이 되고 중국의 어떤 행동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뭐 7차 핵실험 이런 것까지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뭐 핵 안전법, 뭐 예, 예. 핵 보장법, 핵무력, 뭐 이런 예. 거 핵무력 법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방사능 물질 쓰는 거 반대한다. 이거 사실 핵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북핵을 목을 조이는 것처럼 현상이 비춰지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걸 연결을 해야 될지 중국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북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고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 전략자산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화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고, 그렇다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 어차피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중국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로 이어질 시작점이 북핵이니 네. 그 방향을 잡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에서 거기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회적으로, 그러나 훨씬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이 북한을 마치 피해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의 이 규범을 어기고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안 들어줘서 계속 이렇게 악화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거거든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거는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되지, 북한이 핵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방향은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 그리고 중국은 그 숙제를 안고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단계가 아닌가. 당연히 북한이 전략자산이니까 북한을 자기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정말 핵이 고도화되고 그러면 중국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북한이 중국말도 안 들을 있다. 수도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지금 아마 이 시진핑 3기의 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고, 그리고 이번 미중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우선은 지금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에서 핵 사용이랑 핵 위협 반대에는 동의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미 뭐 언론들에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정말 불법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이 사실은 러시아의 편을 계속 들고 있었죠. 네. 물론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지원이나 생각만큼의 러시아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정당한 자기들의 그런 안보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라고 러시아 예. 편을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매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명백하게 동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핵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심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한편의 갈등의 축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은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또 영토를 활용한 불법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국이 북한과 비슷하게 오랫동안 갖고 온 대외 정책의 핵심인데, 바로 러시아가 이제 그런 전쟁을 했고, 또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현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러시아를 지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리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핵에 관해서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핵 사용에 대한 중국이 반대 입장을 낸 것. 안보리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것도 뭐 앞으로 북핵에서도 좀 뭔가 다른 기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포기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쌍궤 병행 뭐 이런 그 소위 이쪽에 한미 쪽에 선 집행 어떤 정책이나 뭐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게 있어야 북한이 안심하고 거기에 따라올 거다. 이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자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데에서 미중 양국이 핵 사용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말 핵실험을 했다.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미사일 도발을 이렇게 하고 ICBM을 했는데 뭔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핵 보유국이다. 이것까지 가려면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나름대로 일정한 조정이나 조절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북한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안 듣게 되면은 사실은 중북 관계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도 전략적 여러 가지 중국의 상황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노리기도 하고 그걸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사실 거의 유일한 합의잖아요. 네. 이번에 합의라는 말 쓴 것 자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향후에 북중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국이 일정 부분 네. 미국과 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을 조금은 그 핵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갈 거고 그거는 분명히 북한한테 메시지를 줄 거다. 네. 사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꼭 예. 그거와 반대급부로 뭐 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그렇죠. 그런 걸 잘 이용하면 네. 어느 정도 또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지 말고 이제 북한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저녁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북한의 추가 도발은 언제 또 감행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결정과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도 저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 동북아의 긴장이 조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미중 양국에도 공통된 이익이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동안 보여준 것은 북한은 아주 명백한 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표는 자신들이 확실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핵 보유국의 위치를 갖고 미국과의 핵 군축이나 부분 비핵화의 단판을 짓겠다라는 명백한 목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간 2019년 5월부터 개발해왔던 이 전술핵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 전술핵 능력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괌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9.19 군사합의 이것은 사실은 북한한테 유리하게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효화하는 그런 계속해서 포사격을 완충 지역에 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끝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게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핵 보유국인 것을 공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일정 수준에서 협력을 하고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역시 저는 북한은 그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란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입장에선 북한을 제외하고 관련국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서
앞으로 더 내가 도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혹은 위축될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한미일에 굉장히 해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가장 뭔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유엔에서 통과되는 추가 제재인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제재 이미 부과돼야 할 제재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은 자신들의 도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예, 것입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 6시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조금 전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 공식 환영 행사,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G20 공식 환영 행사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하는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아무래도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또 첫 만남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주제 함께하는 회복, 또 보다 강한 회복, 그리고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1, 2 세션에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7일에는 일본 정상과의 또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 정치로 보자면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좋았던 것 역시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좋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G20은 굉장히 민감한 예. 상황에서 열린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 때문에 과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오느냐 마느냐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왔으면 조금 전에 나옵니다만 이 전체 이 지도자 간의 기념 촬영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국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실제로 지금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하는데 그조차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핵심 국가들은 다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20에서 과연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을까조차도 네. 상당히 좀 어려운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G20이 원래 국제 경제 문제 뭐 이제 이런 게 주 이슈였는데 이게 오면서 이제 뭐 북핵의 전 세계적 위협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번 회담도 보면 거의 안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핵심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식량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전부 그런 그 전쟁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굉장한 사실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예. 뭐 지도자는 다 국가의 안전, 경제 발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걸 위해서 분투하는 거니까 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